올해로 72, 내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그날 내 평생 처음으로 밤새 뜨거운 희열을 느끼고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말,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늙는 거라고. 심장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 내게는 또 하나의 기억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밤이란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70을 넘긴 나이에도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잠드는 게 아니라 이런 희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6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온 여자와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비로소 피어난 늦은 봄의 연애 편지를 오늘 조심스레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리 눌러주세요. 사랑보다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나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혼자가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로움도 오래되면 습관이 됩니다. 20살에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대학 문턱도 못 가고 30 즈음엔 아픈 어머니, 병간 후에 젊음을 다 보냈죠. 결혼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내가 나를 돌보기도 벅찬 삶 속에서 사랑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인생 짝은 있어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나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이미 너무 오래 혼자였기에 이제는 익숙하다고 그렇게 둘러댔죠. 65세에 공장 일을 그만두고 구청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했죠.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문득문득 마음속을 건드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겨울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들어섰을 때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괜히 서글퍼질 때,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 옆자리가 유독 커 보일 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진 지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다 떨어뜨린 듯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드는 순간 바로 옆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그거 제 지갑 같네요. 고개를 들자 회색 코트를 입은 낯선 노신사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또렷한 눈빛, 무언가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 챙기셔야죠. 어르신, 이 추운 날에 다시 주우러 오시려면 힘들 뻔했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덕분에 큰일 면했네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로
끝날 법한 인연이었는데 다음 주 도서관에서 우연히 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신문을 조용히 읽고 있었고 내가 책장을 정리하다 마주친 순간 먼저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죠. 저번에 지갑 찾아주신 분 맞으시죠? 그날 이후로 계속 감사했답니다.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묘하게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괜스레 마음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그는 자신을 정혜성이라 소개했습니다. 올해 74 퇴직 전엔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일했답니다. 지금은 집 근처에 사는 손녀를 봐주며 가끔 도서관에 온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주 스쳤고 그럴 때마다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 도서관 앞 처마 밑에서 함께 비를 피하며 오늘은 책이 덜 들어왔네요.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내가 먼저 말을 더 건넨 건 도서관 옆 작은 찻집 앞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그는 목을 움츠린 채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따뜻한 차 한 잔 하실래요? 저도 마침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정혜성 씨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누군가랑 따뜻한 차를 나누는 일이 요즘은 흔치 않으니까요.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아내를 10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가족은 있지만 늘 혼자라고 느끼며 살았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요일 도서관 끝나는 시간을 일부러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어느샌가 수요일 오후에 맞춰 도서관을 오기 시작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이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구나.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생에 처음 겪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정혜성 씨와 나는 조용히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느 날은 도서관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나고 또 어느 날은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고구마 한 봉지를 나눠 사곤 했죠. 그의 말투는 늘 차분했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바쁜 척하느라 놓쳤던 계절의 향기도 그의 옆에 서면 새삼 느껴졌어요. 어느 날엔 그가 손수 구운 카스테라를 도서관에 가져왔습니다. 아무 맛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나눠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마시는 차, 혼자 듣는 라디오. 늘 혼자였던 삶에 함께라는 단어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우리 사이는 어느새 모두의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죠. 두 분 요즘 같이 퇴근하시는 거 자주 봐요. 보기 좋아요. 나는 민망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기뻤습니다. 정혜성 씨도 살짝 웃으며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라고 했죠. 하지만 평탄하기만 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마주친 한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영자씨, 그 양반 조심해. 예전에 무슨 일 있었던 사람이라던데.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고 속상이었죠. 그 사람 아내랑 자식 죽고 나서 동네서 한동안 사라졌었어. 술 마시고 폭력적이었단 소문도 있었고. 남 얘기긴 하지만 조심은 해야지. 갑작스러운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조용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말투는 묘하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괜히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 혹은 짧은 침묵마저도 혹시 저 말투에 화를 참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과거가 진짜라면 나는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와의 약속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도서관 근무 시간도 바꿨죠. 정혜성 씨는 몇 번이나 내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겁이 나서 외면했습니다. 내가 상상한 그 과거가 사실인지 확인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조용히 도서관을 드나들며 직원들과 웃고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주는 그 모습이 가능할까? 결국 나는 도서관 옆 카페에 그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내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성 씨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런 걸 듣고 괜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피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죠. 그 소문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아내와 아이를 사고로 잃고 나서 한동안 무너졌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일로 누구를 해치거나 폭력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슬픔이 너무 커서 저 자신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모두 지우고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지금의 제가 됐다고 믿어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누구보다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영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고 기다리는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품었던 의심이 그 사람의 진심을 무너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죠.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 단단한 눈빛, 그리고 때때로 지어 보이던 쑥스러운 웃음.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말을 트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조차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위한 여백이었어요. 정혜성 씨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다정하게 다가왔고 나는 마음속 경계를 천천히 허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가 도서관에 들고 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그 위에는 잘 말린 국화 한 송이가 정성스레 놓여 있었죠. 직접 만든 연필꽂이예요.
책상 위에 놓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나무 특유의 따뜻한 온기와 그의 진심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한 번 도서관이 문을 닫은 저녁 시간에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을 밟으며 나눈 이야기들은 서로를 조금 더 단단히 연결시켜 주었죠. 영자 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도 내게 그렇게 물은 적이 없었거든요. 기회는 있었지만 마음을 내주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정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말 참 슬프네요. 마음을 닫은 채로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도 안 가요. 그의 말에 왈칵 눈물이 날 뻔했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정혜성 씨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준 적 없던 내 손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온기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도서관 봉사 뒤에는 찻집에서 유자차를 마시고 같이 동네 시장에 들러장을 봤습니다. 함께하니 사소한 것들에도 웃음이 나왔어요. 깻잎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투덜거리던 그의 표정도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이처럼 군것질하는 모습도 모두 내 하루의 즐거운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최근 병원에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고 기침도 잦으시다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 보였죠.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혜성 씨 괜찮으세요? 요즘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들이마신 먼지가 좀 남았나 봐요. 기관지가 약해서 병원에서 경과만 보는 중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끝에 맺힌 피로감, 숨을 쉬며 가늘게 흔들리는 어깨 그리고 눈을 마주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같이 따뜻한 도라지차를 끓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돌봄의 방식이었고 그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고단함을 어루만지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 뒤편 벤치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나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어느 날 문득 사라질지도 몰라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요즘 자주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싫어요.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성 씨,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든 몸 하나쯤은 성한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나와 함께 살아갈 생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그 외로움을 반씩 나누면 어떨까요?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평생 감춰왔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늦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죠. 그날 정혜성 씨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내 집에 와서 옷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설레었던 순간이었죠. 불빛 아래 함께 앉아 서로의 숨결과 피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뜨거운 입술과 거친 손길을 생각하면 아직도 전율이 느껴지네요. 그의 굵은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힘으로 저는 그날 희열을 경험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일상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후식으로 자주 먹던 감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많이 나이 든 만큼 더 이상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차분하고 안정된 일상이 필요했죠.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그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어린 손주를 돌보러 가곤 했습니다. 그의 손주는 나와는 달리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사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나눈 대화들, 일상에서 나누는 웃음소리,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해주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마트에서 사온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정혜성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려움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언젠가는 내가 먼저 가면 어쩌죠? 그렇다면 당신은 다시 혼자 남게 될 텐데.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혜성 씨,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사랑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정혜성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둘의 시간은 비록 짧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떠날 때가 오면 그때는 내가 사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갈등은 그렇게 풀렸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두려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든 함께라면 행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영화관에서 옛날 영화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성 씨가 나를 데리고 갔던
작은 공원에서 그는 나에게 결혼식을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면 모두 앞에 서서 결혼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혜성 씨, 우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몇 명의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그의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따스한 소리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나의 남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담았습니다. 영자 씨,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당신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몸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작은 다툼도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이어주는 것이었죠. 이제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정혜성 씨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소중하고 강렬하게 우리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삶의 끝자락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정혜성 씨와 나는 늦게 만났지만 그 시간이 주는 소중함을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나는 그의 사랑을 받으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얽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우리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정혜성 씨는 내가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와서 책상 위에 놓아주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이 든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예전보다 더 많이 쉬어야 했고 가끔씩 나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지만 괜찮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늙어가는 방법을 배운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정혜성 씨가 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가 떠난다고 해도 내가 그의 곁에서 함께한 시간만큼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이렇게 소중할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떤 날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지내온 모든 행복한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죠.